모든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내가 반드시 그렇게 만들 거라고. 모든 걸 다 가졌던 남자. 화려한 삶, 끝없는 성공, 누구나 부러워하는 명예. 하지만 그의 표정은 어딘가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진우야, 나 말기 암이래. 대신 너한테 줄 마지막 선물이 있어. 친구가 남긴 마지막 선물을 손에 넣던 밤 그의 얼굴엔 욕망과 죄책감이 뒤엉켜 흔들렸어요. 손끝에서 작은 떨림이 일었죠. 누군가 파일을 조작한 흔적을 발견했어요. 강진우 씨, 당신이 친구의 기술을 훔친 거 다 알아. 결국 그는 모든 걸 잃었어요. 이제 그에게 남은 건 초라한 떡볶이 포장마차뿐. 그러나 운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강진우 씨, 당신은 끝까지 중요한 사실을 놓쳤어. 임태영, 그 아이가 누군지 알아? 순식간에 진우의 얼굴이 새하얗게 굳었어요. 손이 차갑게 식었죠. 숨겨졌던 과거의 진실이 이제야 밝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 남자의 파란만장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똑같은 일상이 시작됐습니다. 작은 원룸에서 눈을 떠 천장을 바라보는 순간 진우의 가슴 한편이 묵직하게 내려앉았어요. 한때 모두가 부러워하던 펜트하우스에서 눈을 뜨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이제는 달랑 싱글 침대 하나 놓인 이 좁은 공간이 전부였습니다. 손에 쥔 스마트폰을 켰습니다. 날짜를 확인하자 마음 한구석이 찌릿했어요. 태영이 세상을 떠난 지 정확히 7년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진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IT계의 마술사. 불과 4년 전까지 언론에서 진우를 부르던 별명이었습니다. 국내 최초로 감정인식 AI 기술을 상용화의 업계를 뒤흔들었던 유로텍의 CEO 강진우. 그 화려했던 시절이 꿈만 같았어요. 진우는 침대에서 일어나 작은 책상 위에 놓인 사진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대학 시절 태영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두 사람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모든 것이 순수했던 시절. 임태영. 컴퓨터공학과 수석 졸업생이자 진우의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태영은 항상 진우보다 한 발 앞서 있었어요. 더 똑똑하고 더 창의적이고 더 성실했죠. 하지만 사회에 나오자 상황이 뒤바뀌었습니다. 진우의 사업 수완과 대인관계 능력이 빛을 발했어요. 태영이 연구실에 틀어박혀 있을 때 진우는 투자자들을 만나고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습니다. 진우의 회사 뉴로텍은 성장했지만 기술적 혁신은 정체되어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태영으로부터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진우야, 내가 암이래. 말기야. 그 말을 들은 순간 진우의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친구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뭐라고? 말도 안 돼. 어떻게? 얼마나? 시간이 얼마 안 남았대. 그런데 내가 완성한 게 있어. 내 인생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대단한 거야. 인간의 감정을 98% 정확도로 읽어내는 알고리즘을 만들었어. 진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것은 유로텍이 몇 년째 풀지 못했던 문제였어요. 인간의 감정을 정확히 인식하는 AI. 이 기술만 있다면 유로텍은 업계를 완전히 장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진우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머릿속에서는 여러 생각들이 충돌했습니다. 진심으로 친구를 돕고 싶은 마음과 그의 기술을 차지하고 싶은 욕망이 뒤엉켰어요. 아침이 밝자 진우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태영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어요. 항상 빛나던 눈빛은 흐릿해졌고 건강하던 체구는 야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열정이 담겨 있었어요. 내 연구실 비밀번호. 내가 알잖아. 들어가서 내 컴퓨터 확인해봐. 패스워드는 우리가 처음 만난 날짜야. 진우의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친구가 그를 완전히 신뢰하고 있다는 사실이 괴로웠어요. 내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내 연구가 사장되지 않게 해줘. 내가 아니면 누구에게 맡기겠어. 그날 저녁 진우는 태영의 연구실을 찾았습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자 문이 열렸어요. 태영의 컴퓨터에 접근하는 순간 진우의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파일들을 확인했어요. 거기에는 놀라운 기술이 담겨 있었습니다. 진우의 머릿속에서 어떤 생각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어요. 이 기술이 내 것이라면? 순간 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양심의 가책이 밀려왔지만 욕망이 더 컸어요. 주저하는 손으로 USB를 꽂았습니다. 파일을 복사하는 동안 진우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혔어요. 마치 누군가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복사가 완료되자 진우는 원본 파일을 살짝 수정했어요. 치명적이지는 않지만 완벽하게 작동하지 않을 정도로만. 일주일 후 태영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에서 진우는 진심으로 슬퍼했어요. 친구의 관 앞에서 눈물을 쏟았습니다. 하지만 주머니 속 USB가 묵직하게 느껴졌어요. 그로부터 한 달 뒤 뉴로텍은 혁신적인 감정인식 AI 기술을 발표했습니다. 언론은 열광했고 주가는 치솟았어요. 진우는 하루아침에 업계의 스타가 되었습니다. 이 혁신적인 기술을 어떻게 개발하셨나요? 우리 팀의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입니다. 특히 고인이 된 친구 임태영의 영감이 큰 도움이 되었죠. 카메라 플래시가 터질 때마다 진우의 가슴은 쿵쾅거렸습니다. 거짓말이 너무 쉽게 나왔어요. 처음에는 양심의 가책이 있었지만 성공의 달콤함이 모든 것을 덮어버렸습니다. 세월이 흘렀고 뉴로텍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어요. 진우의 욕심은 점점 커졌습니다. 주가 조작, 회사 자금 횡령. 한번 선을 넘자 모든 것이 쉬워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태영의 연구실 후배가 진우를 찾아왔습니다. 태영 선배님의 노트북에서 발견한 백업 파일입니다. 선배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누군가 원본 파일을 조작한 흔적이 있더군요. 진우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손이 떨려왔어요. 무슨 말을 하는 거죠? 이미 검찰에 제보했습니다. 강진우 씨, 당신은 친구의 기술을 훔쳤을 뿐만 아니라 그의 연구를 망가뜨렸어요. 그날 밤 진우의 집에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언론은 IT계 황제의 추락이라는 제목으로 대서특필했어요.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3년간의 수감 생활. 출소 후 진우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회사, 명예, 돈, 친구. 모든 것을 잃었어요. 진우는 사진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도 세상은 평소와 다름없이 돌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세계는 7년 전 그날 연구실 문을 열었을 때 이미 멈춰버렸는지도 모릅니다. 태영아, 미안해. 진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가슴속에서는 무언가가 계속 그를 옥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진우는 모든 것을 바로잡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남대문 시장의 좁은 골목길. 빨간 캐노피 천막 아래 놓인 작은 포장마차에서 진우는 떡볶이 양념을 저었습니다. 손목에는 이전에 차고 다니던 명품 시계 대신 쿡타이머가 채워져 있었어요. 3년 전 출소한 후 그의 새 삶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IT계의 마술사. 라 불리던 그가 이제는 떡볶이 장수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진우는 양념이 끓자 이마에 맺힌 땀을 손등으로 훔쳤습니다. 오히려 이 단순한 일상이 마음에 들었어요. 아무도 알아보지 않는 곳,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공간이 편했습니다. 학교를 막 끝낸 중학생들이 포장마차 앞에 모여들었어요. 진우의 떡볶이는 이 동네에서 꽤 인기가 있었습니다. 아저씨, 떡볶이 매운맛으로 하나요? 오늘 시험 망쳐서 매운 거 먹어야 할 것 같아요. 알았어. 특별히 오늘은 어묵도 서비스로 더 넣어줄게. 진우는 미소를 지으며 떡을 집어넣었습니다. 이 아이들과의 대화가 요즘 그의 유일한 낙이었어요. 화려했던 과거의 사교 모임들이 무색할 만큼 이 순수한 교류가 진우에게는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저녁이 깊어가는 시간, 포장마차 주변이 한산해졌어요. 진우는 작은 소주잔을 꺼내 한 잔 따랐습니다. 예전에는 수백만 원짜리 와인을 마셨는데 지금은 소주 한 잔이 그날의 위로였어요. 소주를 한 모금 머금는 순간 시선이 길 건너편에 고정됐습니다. 미경이었어요. 태영의 아내.
진우의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녀는 진우를 바로 알아보았어요. 시선이 마주친 순간 진우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미경은 천천히 길을 건너 포장마차 앞에 섰어요. 그녀의 눈에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잘 지내시나 봐요, 강진우 씨. 그 말투에 담긴 차가움이 진우의 온몸을 관통했어요. 입술이 마르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미경 씨, 어떻게 지냈어요? 남편 잃고, 회사 잃고,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이 어떻게 지낼 것 같아요? 진우의 목에서 무언가가 뭉쳤어요. 3년 감옥에 있는 동안 수천 번은 상상했던 만남이었지만 실제로 마주하니 어떤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태영이가 당신을 얼마나 믿었는지 알아요? 병상에서도 진우가 내 연구를 세상에 내놓을 거야라고 했어요. 그 믿음이 얼마나 순수했는지. 미경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진우는 바닥만 바라보았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되돌릴 수 있나요? 당신은 친구를 배신했어요. 그것도 그가 가장 힘들 때. 미경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진우는 손을 뻗어 위로하고 싶었지만 그럴 자격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저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태영이는 당신을 용서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는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하지만 나는 용서할 수 없어요. 미경은 말을 마치고 돌아섰어요. 진우는 그녀가 사라질 때까지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마치 모든 힘이 빠져나간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진우는 또 악몽을 꾸었습니다. 병상에 누운 태영이 그를 바라보며 웃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가 점점 일그러지고 태영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진우는 식은땀을 흘리며 벌떡 일어났어요. 배신자. 귓가에 맴도는 소리에 진우는 귀를 막았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찾아오는 악몽이었어요. 출소 후 3년, 아직도 진우는 그날의 선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우는 평소보다 일찍 포장마차를 열었어요. 떡을 삶고 어묵을 준비하고 양념을 만드는 단순한 일들이 그에게 작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무언가에 집중할 때만 죄책감에서 잠시 벗어날 수 있었어요. 점심시간, 진우는 음식을 준비하며 문득 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건너편 공원에 몇몇 노인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들은 스마트폰을 들고 무언가를 하려다 좌절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포장마차를 잠시 닫고 진우는 공원으로 걸어갔어요. 한 할머니가 스마트폰 화면을 들여다보며 한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세요? 아이고, 손녀랑 영상통화를 하고 싶은데 이게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 요즘 것들은 너무 어려워. 진우는 미소를 지으며 할머니 옆에 앉았어요. 스마트폰을 받아들고 영상통화 앱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화면 위를 빠르게 움직였어요. 한때 IT 기업의 CEO였던 실력이 여전히 그의 손끝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 아이콘을 누르시고 손녀분 이름을 찾으신 다음 이 버튼을 누르세요. 할머니의 눈이 밝아졌어요. 곧 화면에 손녀의 얼굴이 나타났고 할머니는 기쁨의 탄성을 질렀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진우의 가슴에 따뜻한 감정이 번졌어요. 고마워요, 젊은이. 당신 덕분에 손녀 얼굴을 보네. 공원에 있던 다른 노인들도 하나둘 진우에게 다가왔습니다. 스마트폰 사용법, 태블릿 설정, 인터넷 뱅킹 문제까지. 진우는 모든 질문에 차분히 답해 주었어요. 한때 수백억 원의 기술을 다루던 손이 이제는 노인들의 디지털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1시간이 흘렀어요. 진우는 노인들과 헤어지고 다시 포장마차로 돌아왔습니다. 가슴이 이상하게 가벼웠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보람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학생들이 다시 찾아왔어요. 진우는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떡볶이를 만들었습니다. 아저씨, 오늘 떡볶이 더 맛있어요. 비법 소스 더 넣으셨어요? 비법은 없어. 그냥 오늘은 조금 특별한 날이라서 더 신경 썼나 보네. 진우는 빨간 양념 위에 떠오른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이전에 CEO 강진우는 온데간데 없고 그저 평범한 떡볶이 장수의 얼굴만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모습이 더 편안하게 느껴졌어요. 밤이 깊어갈 때 진우는 포장마차를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미경과의 만남, 노인들과의 교류, 학생들의 웃음. 작은 일상이지만 그 안에서 진우는 조금씩 자신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어쩌면 이것이 진우에게 주어진 두 번째 기회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진우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그의 마음에도 작은 별빛 하나가 깜빡였어요. 아직은 미약하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희망의 빛이었습니다. 봄비가 내리던 어느 화요일 오후, 진우는 떡볶이 포장마차 앞에 천막을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비를 피해 몇몇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 중에는 처음 보는 노인 한 분도 계셨습니다. 깔끔한 회색 셔츠에 감색 바지를 입은 그분은 다른 노인들과는 달리 품위가 느껴졌어요. 떡볶이를 서빙하며 진우는 자연스럽게 그 노인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노인은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며 다른 노인들에게 조언을 해주고 있었어요. 요즘 앱들은 너무 복잡해졌어요. 우리 시대에는 전화기는 그저 전화만 했는데 말이죠. 진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따뜻함과 지혜가 묻어났어요. 노인은 진우와 눈이 마주치자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젊은이, 이 떡볶이가 유명하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그렇게 유명하진 않지만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우는 노인에게 떡볶이 한 접시를 내밀었어요. 노인은 천천히 젓가락을 들어 떡을 집어 맛을 보았습니다. 오, 맛있군요. 양념이 적당해서 좋네요. 저는 박상철이라고 합니다. 강진우입니다. 자주 오세요, 상철 할아버지. 그렇게 시작된 인연이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상철은 진우의 포장마차를 찾았어요. 점점 대화가 깊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디지털 기기 사용법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했지만 곧 다양한 주제로 대화가 확장되었어요.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상철은 진우에게 특별한 부탁을 했습니다. 진우 씨, 혹시 시간이 된다면 제 태블릿을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계속 오류 메시지가 뜨는데 이해하기 어렵네요. 진우는 흔쾌히 수락했어요. 그날 저녁 포장마차를 정리한 후 근처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카페에 들어서자 상철이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맞은편에 앉은 진우는 태블릿을 받아들고 살펴보았습니다. 아, 이건 간단한 문제네요. 메모리가 거의 꽉 찼어요. 불필요한 파일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젊은 사람들에게는 쉬운 일이겠지만 저 같은 노인에게는 어려운 일이에요. 진우가 태블릿을 살펴보는 동안 상철은 그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그의 시선이 마치 진우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 같아 조금 불편했어요. 혹시 이전에 IT 쪽에서 일하셨나요? 손놀림이 전문가 같아서요. 진우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예전에 조금 일했었어요. 조금이 아닌 것 같은데요. 당신의 손놀림은 단순히 조금 일했던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진우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상철의 눈빛이 너무 예리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았어요. 오래전 일이라. 이제는 그냥 떡볶이 장수입니다. 인생은 참 알 수 없는 법이죠. 어제의 왕이 오늘의 평민이 되기도 하고. 그 말에 진우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상철이 무언가를 알고 있는 것일까? 불안감이 밀려왔지만 이상하게도 진우는 이 노인에게 끌렸어요. 마치 오랫동안 만나왔던 친구처럼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그 후로 진우와 상철은 자주 만났어요. 때로는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하늘을 바라보며 대화를 나누기도 했고, 때로는 카페에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상철은 진우가 만난 노인들 중 가장 예리했어요. 그의 질문은 항상 진우의 생각을 자극했고 대화는 깊이가 있었습니다. 어느 저녁 두 사람은 한강변을 거닐고 있었어요. 노을이 강물 위에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문득 가슴속에 묵직한 무언가를 느꼈어요. 더 이상 비밀을 간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상철 할아버지, 저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가요? 당신이 말하고 싶을 때 들을 준비가 되어 있을 뿐입니다. 두 사람은 강변 벤치에 앉았어요. 진우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지금까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꺼내려니 목이 메었습니다. 저는 예전에 뉴로텍이라는 회사의 CEO였습니다. 상철의 표정이 살짝 변했지만 곧 평온을 되찾았어요. 진우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AI 감정인식 기술로 유명했던 회사였어요. 하지만 그 성공은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손바닥에 땀이 배어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말을 할수록 마음이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어요. 제 대학 친구이자 가장 친한 친구였던 임태영. 그가 말기 암으로 병상에 있을 때 저는 그의 기술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로 회사를 키웠어요. 상철은 말없이 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비난도 동정도 없었어요. 그저 깊은 이해의 눈빛만이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욕심이 커져서 주가 조작도 하고 회사 자금도 횡령했습니다. 결국 모든 게 탄로나 감옥에 갔죠. 3년 복역하고 나왔지만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눈물이 진우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오랫동안 가슴에 담아두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기분이었어요. 때로는 자살까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너무 쉬운 도피 같았어요. 차라리 이렇게 하루하루 떡볶이를 팔며 속죄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강물 소리만 두 사람 사이를 채웠습니다. 진우는 상철의 반응이 두려웠지만 동시에 홀가분한 기분도 들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후회하는 과거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후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죠. 상철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깊은 무게가 담겨 있었어요. 진우는 그 말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용기 내어 말해줘서 고맙습니다.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텐데. 두 사람은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진우는 오랜만에 가슴이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상철의 태도가 미묘하게 달라졌어요. 여전히 친절했지만 뭔가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이 자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상철이 갑자기 나타나지 않았어요. 평소라면 항상 오던 시간에 오지 않았습니다. 진우는 불안한 마음에 공원도 찾아가 보고 그들이 자주 가던 카페도 둘러보았지만 상철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상철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진우의 불안감은 점점 커졌어요. 혹시 자신의 고백 때문에 상철이 실망해서 떠난 것일까? 아니면 더 나쁜 일이 벌어진 것일까? 셋째 날 밤 진우는 포장마차를 정리하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상철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요. 그는 어디 사는지, 가족은 있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저 따뜻한 대화와 예리한 통찰력을 가진 노인이라는 것만 알고 있었어요. 진우의 가슴에 이상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상철의 갑작스러운 실종이 그의 고백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졌습니다. 상철 할아버지, 어디 계신 거예요? 진우의 목소리가 텅 빈 포장마차에 울려 퍼졌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그저 밤바람만이 그의 말을 받아 어둠 속으로 실어날 뿐이었습니다. 열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진우는 이제 상철이 다시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포기하려던 참이었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떡볶이 양념을 저으며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문득 포장마차 앞에 검은색 고급 세단이 멈추는 소리가 들렸어요. 세단의 뒷문이 열리고 누군가가 내렸습니다. 진우의 눈이 커졌어요. 상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보았던 평범한 노인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고급스러운 정장 차림에 금태 안경을 쓴 위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뒤로 젊은 남자가 함께 내렸어요. 똑같이 고급 정장을 입은 30 중반 정도의 남자였습니다. 진우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무언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예감이 온몸을 타고 흘렀습니다. 오랜만입니다, 강진우 씨. 상철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차가움이 진우를 꿰뚫었어요. 진우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할아버지, 어디 계셨어요? 제 본 모습으로 돌아가 있었죠. 박상철 성진전자 명예회장으로서. 진우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성진전자. 국내 최대 전자회사 중 하나였어요. 상철은 천천히 포장마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우가 알던 따뜻한 노인의 것이 아니었어요. 소개합니다. 이쪽은 제 아들 박민혁, 현 성진전자 CEO죠. 민혁은 고개를 살짝 끄덕였을 뿐 인사를 하지 않았어요. 그의 눈에는 경멸이 가득했습니다. 진우는 당황스러움에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목구멍이 바짝 말라왔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신지. 이제야 원래의 나를 보여드릴 시간이 된 것 같아서요. 강진우 씨의 고백에 제 정체를 밝히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했습니다. 상철은 잠시 주변을 둘러보더니 포장마차 옆 작은 의자를 가리켰어요. 잠시 앉아도 될까요? 나이가 들어 오래 서 있기가 힘드네요. 진우는 기계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자신도 함께 앉았어요. 민혁은 서서 두 사람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임태영, 기억하시죠? 그 아이는 제 조카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진우의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심장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어요. 조카라고요? 네, 제 여동생의 아들이었죠. 태영이 어머니는 제가 대학 보낼 정도로 각별했던 동생이었습니다. 태영이가 암으로 세상을 떠났을 때 저는 해외에 있었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알게 된 사실, 가장 친한 친구가 그의 연고를 훔쳤다는 이야기를. 진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라 말을 잇지 못했어요. 상철의 얼굴에는 이제 가면이 벗겨진 듯한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미경이가 모든 것을 알려주었죠. 강진우라는 사람이 어떻게 태영이를 배신했는지. 진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어요. 그동안의 따뜻한 대화, 교감. 모든 것이 연기였다는 사실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진우 씨를 찾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접근하는 것도요. 단지 기다렸습니다. 당신이 스스로 모든 것을 고백할 때까지. 상철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승리감이 묻어났어요. 민혁이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제 우리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려는지 아시겠죠? 진우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목소리가 간신히 나왔어요. 복수 하시려는 거죠? 복수라.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전 그걸 정의라고 부릅니다. 상철은 천천히 일어났어요. 그의 눈에는 이제 어떤 자비도 없었습니다. 내일부터 이 포장마차는 더 이상 영업할 수 없을 겁니다. 이 땅의 소유주가 바뀌거든요. 성진전자의 계열사가 매입했습니다. 진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포장마차는 그의 유일한 생계수단이었습니다. 그리고 남대문 시장 어디에도 당신은 자리를 잡지 못할 겁니다. 아마 서울 어디에서도요. 민혁이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어요. 우리는 당신처럼 훔치지 않습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모든 것을 가져갈 뿐이죠. 진우는 말없이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반박할 수 없었어요. 그들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으니까요. 상철은 마지막으로 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태영이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한 말 알고 있습니까? 진우가 내 연구를 세상에 알려줄 거야. 끝까지 당신을 믿었던 겁니다. 그 말은 화살처럼 진우의 가슴을 꿰뚫었어요. 눈물이 그의 눈가에 맺혔지만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럴 자격조차 없다고 느꼈어요. 일주일 안에 이곳을 비우십시오. 그게 제가 줄 수 있는 마지막 자비입니다. 상철과 민혁은 더 이상의 말없이 차에 올라탔습니다. 검은 세단이 멀어져 가는 동안 진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어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진우는 강원도 외딴 시골 마을로 쫓겨나듯 이사했습니다. 서울 어디에서도 가게를 얻을 수 없었어요. 상철의 영향력은 생각보다 더 강력했습니다. 작은 월세방 하나를 겨우 구했어요. 창문 하나 없는 반지하였습니다. 진우는 낡은 TV를 켰습니다. 뉴스에서는 성진전자가 혁신적인 AI 감정인식 시스템을 발표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었어요. 앵커의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AI 시스템은 고 임태영 연구원의 초기 연구를 기반으로 발전시킨 것으로 성진전자는 이를 통해 AI 시장에서 선두 자리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진우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운명의 아이러니였어요. 자신이 훔친 기술이 이제 원래 주인의 가족에게 돌아간 것이었습니다. 정의로운 결말이라고 생각했어요. 진우는 작은 소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떡볶이 장사도 노인들을 돕는 일도 그나마 찾았던 작은 보람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진우는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어요. 진우 씨. 상철의 목소리에 진우는 놀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참의 침묵 후에야 간신히 대답했어요. 네, 잘 지내고 계십니까? 네. 뭐 그럭저럭요. 상철의 목소리에는 이전의 차가움이 없었어요. 오히려 조금 지친 듯 했습니다. 내일 서울로 올라올 수 있습니까? 당신에게 제안할 것이 있습니다. 제안이요? 네. 용서받을 기회입니다. 진우의 가슴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용서. 그가 가장 갈망하던 것이었습니다. 태영이가 남긴 또 다른 유언이 있습니다. 당신에 관한 것이죠. 내일 오후 2시 성진전자 본사로 오십시오. 전화가 끊겼습니다. 진우는 한동안 휴대폰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상철의 말이 진심인지 또 다른 함정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잃을 것이 없었어요. 이미 모든 것을 잃었으니까요. 진우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에 부딪혀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마치 그의 인생처럼 불규칙하고 예측할 수 없는 패턴으로. 하지만 그 빗방울들도 결국은 같은 곳으로 모이듯 진우의 운명도 어떤 지점을 향해 흐르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우는 결심했어요. 내일 그는 서울로 갈 것입니다. 상철을 만나러. 그리고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든 그것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것이 태영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예의라고 생각했어요. 성진전자 본사 건물은 서울 하늘을 찌를 듯 높이 솟아 있었습니다. 진우는 잠시 건물 앞에 서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어제까지 강원도 시골 마을에 있다가 다시 서울로 온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비현실적인 건 이곳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을 사람들과의 만남이었어요. 리셉션에서 이름을 말하자 직원이 곧바로 안내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32층에 멈추고 문이 열렸어요. 진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전혀 예상할 수 없었어요. 회의실 문이 열리자 진우의 발걸음이 굳어졌습니다. 안에는 상철이 있었지만 그보다 더 충격적인 건 미경의 모습이었어요. 그녀 옆에는 대학생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태영의 딸 서연이었어요. 진우는 그녀를 마지막으로 본 게 아마 초등학생 때였을 겁니다. 들어오세요. 진우 씨. 진우는 조심스럽게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온몸이 긴장으로 굳어 있었어요. 미경의 눈에는 여전히 분노가 서려 있었지만 서연의 표정은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오랜만이네요, 강진우 씨. 미경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진우는 고개를 숙인 채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경 씨. 상철이 진우에게 자리를 권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앉으며 서연을 바라보았어요. 서연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진우 씨, 우리가 당신을 왜 여기로 불렀는지 궁금하시겠죠? 네. 서연이 직접 설명하는 게 좋겠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녀의 눈에는 아버지를 닮은 지혜로움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강진우 씨, 저는 아버지에 대해 기억이 거의 없어요. 제가 6살 때 돌아가셨으니까요. 하지만 엄마와 삼촌을 통해 아버지가 어떤 분이었는지 알고 있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감정을 억누르고 있었어요. 진우는 바닥만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아버지는 항상 지식은 나눠야 가치가 있다고 말씀하셨대요. 그런 아버지의 기술을 훔치고 그 명예까지 빼앗은 사람이 바로 당신이죠. 진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어요. 맞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을 했어요. 저는 당신을 벌 주려는 게 아닙니다. 이미 법적인 처벌은 받으셨으니까요. 제가 원하는 건 단 하나.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아 주세요. 진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연의 눈빛이 그를 꿰뚫어 보는 것 같았어요. 모든 사실을 공개적으로 인정해 주세요. 당신이 아버지의 기술을 훔쳤다는 사실을, 그리고 뉴로텍의 성공이 사실은 아버지의 연구 덕분이었다는 걸요. 진우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오랫동안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안도감도 느껴졌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철이 노트북을 밀어 진우 앞에 놓았습니다. 빈 문서 페이지가 열려 있었어요. 지금 바로 작성해 주시겠습니까? 솔직하게 모든 사실을요. 진우는 키보드 앞에 손을 올려놓았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어요. 하지만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강진우 전 유로텍 CEO입니다. 오늘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부끄러운 비밀을 고백하려 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진실을 털어놓는 동안 진우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는 모든 것을 적었습니다. 태영의 기술을 훔친 일, 주가 조작과 횡령까지. 숨김없이 모든 진실을 페이지에 담았어요. 3시간이 지났습니다. 진우는 마지막 문장을 작성하고 손을 떼었어요. 방 안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다 읽어보겠습니다. 상철은 노트북을 돌려 천천히 내용을 읽었어요. 미경과 서연도 함께 읽었습니다. 진우는 그들의 표정을 살피며 불안하게 기다렸어요. 충분합니다. 이것을 모든 주요 언론사와 검찰에 보내겠습니다. 이게 정말 태영이를 위한 일일까요? 미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어요. 엄마, 아빠는 항상 진실을 중요하게 생각하셨잖아요. 이건 아빠를 위한 일이에요. 서연의 말에 미경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철은 진우를 바라보았어요. 이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처리하겠습니다. 진우는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가벼웠어요. 오랜 시간 그를 짓눌렀던 죄책감의 무게가 조금은 덜어진 느낌이었습니다. 미경 씨, 서연 씨, 정말 미안합니다. 평생 후회하며 살겠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회의실을 나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그는 자신이 해야 할 마지막 일을 생각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진우는 한강대교 위에 서 있었어요. 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문자 메시지를 작성했습니다. 상철 할아버지, 오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태영이에게 진 빚을 이제야 조금이나마 갚을 수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 남은 인생으로도 갚을 수 없는 빚이죠. 모두에게 미안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진우는 전송 버튼을 눌렀어요. 그리고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난간을 바라보았습니다. 까만 강물이 어둠 속에서 흐르고 있었어요. 그는 천천히 난간 위로 올라섰습니다. 다음 날 아침 뉴스는 두 가지 소식을 나란히 보도했습니다. 하나는 전 유로텍 CEO 강진우의 충격적인 고백문이었고 다른 하나는 한강 투신 사건이었어요. 서울 시내 한 병원 VIP 병실. 상철은 침대에 누워 TV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미경과 서연 그리고 민혁이 함께 있었습니다. 전 유로텍 CEO 강진우 씨의 충격적인 고백이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는 고 임태영 연구원의 기술을 도용했다고 자백했으며 동시에 한강에서 투신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구조대가 수색 중이나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병실 안이 침묵에 휩싸였어요. 미경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민혁은 불편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런 결말을 원한 게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나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 상철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약했어요. 어제 저녁 진우의 문자를 받은 직후 심장마비로 쓰러졌던 것입니다. 아빠가 항상 말씀하셨대요. 미움은 또 다른 미움을 낳을 뿐이라고요. 서연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어요. 우리는 정의를 위해서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또 다른 비극을 만들었어요. 이게 정말 아빠가 원하셨을 일일까요? 미경은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태영이는 용서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는 항상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상철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 속에서 복잡한 감정이 일었어요. 복수심, 정의감, 그리고 이제는 후회까지. 모든 것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이제야 태영이의 말이 이해가 되는구나. 민혁이 아버지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표정에도 혼란이 서려 있었어요. 아버지, 진우 씨가 정말 자살했을까요? 아직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모르겠다. 하지만 그가 어떤 선택을 했든 이제 우리의 이야기는 끝났다. 서연은 조용히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봄비가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아빠가 남긴 연구 노트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었어요. 기술은 사람을 이어주기 위해 존재한다. 아빠의 기술이 결국 사람들을 갈라놓았다는 게 아이러니하네요. 미경은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두 사람의 모습이 창에 비쳤어요. 모녀의 실루엣이 빗물에 일그러져 보였습니다. 상철은 천천히 눈을 뜨고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봄비가 내리는 서울 풍경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그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우리 모두 용서받을 수 있을까? 그의 말은 병실 안에 잠시 맴돌다가 사라졌습니다. 밖에서는 봄비가 계속해서 내리고 있었어요. 누군가의 죄를 씻어주듯 또 누군가의 슬픔을 위로하듯 부드럽게 내리고 있었습니다.